네.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멀리 와주셔서 평일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채용국어학원 이제 김기랑 원장입니다. 지금 잠실여고, 동북고 이렇게 학교를 담당을 맡아서 하고 있고, 이제 2학년 정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비문학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조금 순서대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처음 진행하는 수능 수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파일 안에 보시면은 다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파일에 자료가 2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수능 이제 관련해서 수업 안내문이 들어있고, 하나는 저희 PPT가 인쇄가 되어 있어서 PPT 자료로 한번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로는 이제 저하고 이제 최지훈 선생님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신생 학원이니만큼 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학원의 좀 철학이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이제 궁금하실 수업 자료와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클리닉과 학생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내용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 학원은 저하고 그 다음에 최지훈 선생님하고 이제 2분 원장님 이제 수업을 다 하고 있고, 각자 이제 내신 때는 좀 학교를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정규 수업 때, 수능 수업 때는 각자 이제 같이 과목을 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1학년, 2학년 전부 이제 다 저희 둘이서 이제 맡아서 조금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최지훈 선생님이 이제 문학을 담당을 하시고 제가 비문학을 담당을 하는데, 우선 최지훈 선생님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치에서 좀 계속 수업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분당에 출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학원의 이제 원장님이시고, 이전에는 이제 있었던 저희 양력 같은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전에 또 국어학원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다시 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돼서 비문학을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조금 사실 나이가 젊고 한 편이라서 경력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최지훈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대치나 분당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경험을 계속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한 5, 6년 차가 이제 강사가 되어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덜어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은 이제 처음 아마 와보셨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4층 공간이 있고 여기는 강의실 2개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3층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강의실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학원 시설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는 간단한 그냥 기본적인 안내였고, 제가 이제 차근차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원을 준비를 하고 이제 수능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둘이 같이 합의를 한 딱 하나 이야기는 무조건 학원은 수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사실 수업을 잘한다고 하는 게 학생들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또 다르고 학부모님들께 또 와닿는 이야기가 다른데,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말을 조금 함축을 하고 있고, 뭐 학생들한테는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잘 가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설명은 사실 선생님 다 비슷비슷한데 나는 자료가 좀 중요하다 하면 뭐 자료가 굉장히 좀 탄탄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뭐 문제 퀄리티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수업을 잘한다는 게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결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뭐 동기부여를 잘 해준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수업을 잘한다는 게 단순히 설명만 잘한다는 이런 1차원적인 얘기는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이 수업 잘한다는 말이 나올까, 이거를 고민을 좀 하면서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좀 준비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고2 설명회인데, 고2 여름방학이 아시겠지만 뭐 사실 고등학교 와서는 매 시간마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시즌이 없기는 하지만, 고2 여름방학은 여기가 지나버리면 바로 이제 고3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특히나 많은 염려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수능 수업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갈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카테고리는 첫 번째로는 수업 자료, 그리고 수업 이 2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번째로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클리닉과 이 클리닉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클리닉이 어떤 중요도가 있을지, 이걸 좀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생 관리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이제 조금 수업적인 내용을 실어놨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아무리 추상적인 설명을 드려봤자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 뭐 수업은 뭐 선생님이 뭐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점을 대체 가르치고 싶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건지 제가 문학하고 비문학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문학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작품 하나를 실어놨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잠실여고 2학년 그리고 또 동북고 2학년 이 교과서를 쓴 친구들이 학교 내신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이제 이 시구의 마지막 부분인데,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렇게 끝나는 이 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에 달려있는 교과서 주석이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나의 왜소한 모습을 보잘것없는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조한다. 이게 교과서에 딱 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동일한데, 이제 문제집을 봤을 때 설명이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면 10명 중에 한 7명 친구들 어떻게 좀 공부를 할까요? 외웁니다. 그죠? 아, 여기가 대비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뭐 대비가 있는 거다, 이 작품은 대비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수업을 할 때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짧은 지문 안에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 문제점들이 좀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발췌를 했거든요.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사실 아시겠지만 이 대비라는 말이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 얘가 되게 특별한 단어의 뜻이 있냐 하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비한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딱 봤을 때는 아, 자연물에 대비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 그러면 여기서 왜 대비를 한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너 생각해봐라, 여기서 자연물에 대비가 아니라 대조한다고 말을 바꾸면 그건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면 또 친구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답을 내려주기를 보통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학습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본인이 배우고 있는 공부를 단순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조금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학원에서 질문을 많이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좀 공부에서 저희가 좀 중점을 주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문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애들이 나 이거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대비나 대구나 대조 이 세 단어의 아이들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 대비라고 하는 건 극명한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이 내가 이게 대조가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려면 대비는 차이가 난다는 뜻이고 대조는 정반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조를 되려면 크고 작다의 개념이 좀 등장해야 한다라는 거를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개념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내신 1등급 받고 모의고사 1등급 받고 국어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너 그럼 이거 대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는 10명 중에 2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암기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질문을 해 나가면서 사고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작품을 설명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얘가 모래한테, 바람한테, 먼지한테, 풀한테 내가 얼마나 작냐고 물어본다는 게 대비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 내가 얘네보다 더 작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 걸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얘네보다 더 작다는 걸 왜 얘네를 끌어와서 강조를 할까?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애들이 그제서야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시구가 무슨 뜻일까? 그럼 제가 거기서 봐봐, 큰 애들한테 내가 얼마나 작냐고 물어보면 난 당연히 작은 존재인 거야. 근데 작은 애들을 끌어와서 내가 얼마나 작냐고 물어봐야 자기가 더 작다는 게 강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그제서야 아, 이게 대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쓴 거구나 하면 거기서 조금 더 똑똑한 친구들은 선생님 그럼 이거는 대비가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여기서 맞아, 그래서 이건 문제를 풀 때 대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비유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앞에서는 외우고 넘어가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다가 조금 더 스스로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번 확장을 시켜주면 그 뒤부터는 아이들이 이런 단어에 조금 꽂히게 돼서 이제 뭔가 등장을 했을 때 얘는 왜 대비라는 걸까? 얘는 왜 비유라는 걸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텍스트에 목매는 공부를 하지 마라고 얘기를 또 하는데 이제 그 경우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가 이제 또 뭐라 적혀 있냐면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향한 자조 섞인 독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자조라는 말에 대해서도 그냥 또 외우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선생님 그럼 얘는 비판적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제 저희는 단어의 뉘앙스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완전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말에 붙는 설명들을 조금 따져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작품 첫 번째 샘플 하나를 준비를 한 것은 애들이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과신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그 문학 개념을 안다고 하더라도 작품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문학 수업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할 때 조금 중점적으로 항상 교재 작업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첫 번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 두 번째도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앞이 이제 내신에 관련된 조금 문제였다면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2년 고3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이고 제가 이제 요 지문을 참 많이 사실 쓰는 편인데 요 문제가 6월 모의고사 전체에서 오답률 거의 최저를 기록했던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한 30%대밖에 안 됐던 문항이고 근데 이거를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 어머니들께서 되게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 문항입니다. 보시면 이 작품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선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불꽃이 긍정적인 이미지인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과연 맞는 선지일까? 이 틀린 선지일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답 선지였고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틀렸죠.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오답이 많이 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 이 정도 길이의 문장에 독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연륜을 끊고 불꽃처럼 살겠다고 했으니까 불꽃이 긍정적인 건 연륜을 끊고 불꽃이 돼서 그런 건데 이 문제에서는 불꽃을 자기가 연륜을 끊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문장 자체가 시를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아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지에서 이 시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시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좀 독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선지 자체를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좋아 보이고 여기도 좋아 보이고 좋다고 하고 하니까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국어 수능에서 문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어려워진다는 건 작품이 어려워지냐? 작품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 작품은 계속 쉬워지는 추세이고 오히려 이렇게 선지 자체가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들이 이거를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 자체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쉬운 문장을 왜 이해를 못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80분 동안 아이들이 보는 수많은 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을 쏟을 만큼의 아직 그 텐션이 조금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문학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옆에 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학년 단계에서는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스킬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져올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문해력 공부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봐봐 이거 이러한 거니까 이러하다라고 원리를 제가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받아들이지만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선지들에 대해서 이거 무슨 말이냐라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좀 계기를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내가 이런 문장이 독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문장을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조금 사고를 해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 방법에 대한 몰 이해라고 제가 썼는데 아이들은 문학작품 등장했는데 문학작품 틀리면 내가 무조건 해석을 못해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작품을 해석하는 수준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친구들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고 해석은 100% 하지 않고 50% 정도만 하더라도 문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힌트로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친구들이 문제를 볼 때 내가 작품을 모르네? 그래서 틀렸네? 이런 식으로만 단순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문제 유형이나 본인이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가고 정확히 파악해가는 그 시간이 조금 여름방학에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학 예시 두 개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문학 작품이 뭐냐, 문학 학습 방법이 뭐냐에 대해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글 자체에 대한 이해력을 단순히 높이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많은 작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많은 작품을 보는 게 단순히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작품들이 어떤 결이 있기 때문에 작품들의 대략적인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자, 이거 보고 있는 거는 자아성찰류고 이거 보고 있는 거는 현실 극복류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조금 잡아주고 그 해석의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나면 나중에 친구들이 처음 보는 작품을 봤을 때도 이거 선생님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 했더라? 내가 뭐를 조금 여기서 헷갈렸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본인이 조금 공부해 나갈 방향을 스스로 틔워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지금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문학도 사실은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보시면은 얘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고 고3 정도의 난이도지만 고3 치고는 조금 쉬운 지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라 나와 있냐면 제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는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자본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이윤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하고 현실은 다양한 제약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불확실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마찬가지인데 여기 한 문단을 읽고 문제를 풀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건 투자에 관한 제시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경제에 관한 제시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와 뭐로 나뉜다 하니까 기계적인 독해를 하는 친구들은 이 제시문 앞으로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요렇게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 ABCD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크게 파악해야 될 부분은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윤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거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라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체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친구들이 보게 되면 그냥 투자에 대해서 단순히 두 개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글을 읽어 나가면서 글이 전체가 100이라고 치면 한 60 정도의 내용만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40이 문제로 등장했을 때 걔를 다시 읽기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글은 받아들였는데 문제를 못 푼다는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또 써놨는데 결국은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문학과 문제점은 흡사합니다. 단어 위주의 독해를 하고 있고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시야를 미리 틔워놓지 않으면 3학년 올라가서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제시문을 다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이들이 결국은 글을 읽을 때 너무나 표면적인 글을 읽고 피상적인 글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친구들이 지금 국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능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능에서 요구를 하는 건 합당한 사고와 글에 대한 이해력이지 내가 작품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배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출제 원리 자체가 시험지를 다 털었을 때 시험지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해력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데 지금은 그거보단 작품을 좀 더 많이 보고 배경 지식을 좀 더 쌓고 그 다음에 이런 작품들을 볼 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마킹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들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과정이 뭐 때문에 하고 있고 뭐를 위해서 하고 있고 어떤 글을 읽어나가면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준비하는 2학년 수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확실히 알아가는 수업이라고 조금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문해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독해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글에 대한 집중이 부족하구나, 선지를 못 읽는구나 이런 식의 내가 단순히 국어를 못한다고 조금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결국은 방법론을 알려주는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교재입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에 자료를 실어놨는데 저희 교재는 일단은 저랑 이제 원장님과 수업을 하는 강사가 매주 직접 써서 나가는 주차별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주차별 교재의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미리 정해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 수업을 그 주에 다시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친구들과 직접 호흡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는 이런 부분을 좀 모르지 않을까라고 했더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모르네? 그러면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토대로 물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새롭게 만드는 교재이기 때문에 당장 진행하는 24년 6월 모의고사까지 전부 반영이 된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나 최신 경향을 전부 반영한 교재를 좀 제작을 한다는 점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 주차별 교재 같은 경우는 대치에서 좀 많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재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주 이렇게 교재가 나가고 워크북이 나가고 하는 시스템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학원에서 진행을 할 때 사실 조금 힘든 부분들이 여러모로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들과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규에서는 주차별로 교재를 만들고 워크북을 만들어서 매주 학생들한테 책 형태, 프린트가 아니고 제본된 책 형태로 조금 교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출제 포인트와 저희가 직접 정리한 글의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에 대한 복습 평가가 어마어마하다고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업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친구들이 뭐 수업 영상을 다시 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교재를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겠지라고 사고의 흐름을 같이 짚어갈 수 있는 교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에 대한 내용과 이런 출제 포인트나 경향에 대한 해석이 일단 첫 번째 교재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할 때 사실 문학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조금 이해할 때 재밌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 교재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쓰고 직접 다 만들고 따오는 부분은 참고를 하는 거지 저희의 말로 저희가 수업하는 스타일대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과 교재가 같이 시너지를 내는 효과는 단언컨대 100일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예,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도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밥 먹자, 관심이라는 식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예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교재에 고스란히 녹여놨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한다면 자기가 수업에서 내가 이런 식의 사고를 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문학 반법, 그 다음에 비문학 반법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해설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해설지 같은 부분도 친구들한테 그냥 이건 이래서 정답, 이건 저래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사고를 조금 했어야 됐는데 이런 식의 사고가 안 돼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희가 또 설명했던 것들을 그대로 해설지에 넣어놨기 때문에 친구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읽어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복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에서 제가 첫 번째 교재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문에 접근하는 방법, 저희가 설명하고 싶은 방법론을 직접 담아놓은 교재고요. 그리고 매주 한 권씩 나가는 주차별 교재이고 매주 작업하기 때문에 최신 출제 경향을 모두 반영했고 이론과 문제와 분석과 해설까지 완벽한 저희의 새 교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들이 대체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인데 지금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작품을 배우는 것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스타일과 문제에서 선지해서 오답으로 만드는 것들을 좀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문제 풀이론과 문제를 만드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에 등장했던 소설과 갈래 복합은 고전과 현대시 또는 뭐 수필과 현대시 또는 수필과 고전 이런 식으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영역, 뭐 고전이냐 현대시냐 이렇게 특정 영역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갈래가 섞여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소설을 은근히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소설이 현대문학이 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화자나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지문 그리고 이 뒤에는
말이 치환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싶은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관련된 기출 지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석해보는 이런 식의 수업을 하게 되고요.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기출이 답이다라는 테마로 출제됐던 기출들을 하게 되고, 이제 수능이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바뀌고 나서 이렇게 가나 2개로 나오는 복합 지문들이 있는데, 이 복합 지문에서 문제를 만드는 스타일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 때 여기서 겹치지 않도록, 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좀 정해져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 지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전공법 지문은 고난도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지문, 기술이나 어떤 스킬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지문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봐서 독해력을 조금 중점적으로 향상시키는 학습을 하고, 그리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글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독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정보들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출제 경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지문들을 좀 묶어서 하나의 테마를 계속해서 연습해가고,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답선지와 정답선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진행하는 수업이 뭐냐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기출 분석이고, 그 기출 분석은 당연히 작품도 있겠지만 문제의 출제 원리, 오답의 구성 원리, 그리고 그렇다면 친구들이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어쨌든 개념이나 이런 학습들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클리닉을 조금 알차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전 가사입니다. 친구들은 전체 문학에서 비문학까지 다 합치더라도 당연히 고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양반의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노는 게 왜 좋다는 건지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고전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세계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전은 작품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수능 특강이나 기출에 나왔던 흔히 주요 작품이라고 하는 이 작품들에 대해서 개념 학습을 진행하는 클리닉이 하나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 친구들이 이제 선택 과목에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많을 시기일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조금 최상위권 친구들은 엄매, 그러니까 문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작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화작은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부담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엄매를 조금 선호를 하는 추세고, 엄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6주 동안 이제 고3 때 해야 하는 그 엄매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친구들이 1학년 내신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학습을 한번 해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 타학원들은 뭐 특강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클리닉으로 진행을 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조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학원에 와서 80분 동안 시험을 직접 치는 클리닉을 말하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해설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뭐 설명을 해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이 실전 모의고사 효과가 있을까라고 또 의아해 하시는 학부모님도 좀 계신데, 실전 모의고사는 사실 친구들이 진모의고사라고 흔히 부르는 진모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모의고사에서 10점 정도는 빼야 사실 자기 점수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흔히. 왜냐면 친구들이 집에서 칠 때는 시계를 안 보고 풀어도 굉장히 시간이 넉넉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집에서 풀면 1등급 나온다 얘기하는데, 그 시험 현장에서 누군가 내 점수를 확인한다는 압박감과 이건 내가 혼자 보고 넣을 수 있다는 그 압박감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그래도 20명, 30명 같이 모여서 나와 같은 시험을 치는 친구들과 어느 정도 점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점수가 계속 기록이 된다라는 좀 인식을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가 자기의 좀 실전 점수라는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매주 저희가 필참으로 사실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 실전 모의고사 점수는 계속 기록이 되고 영역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 6주가 지났을 때는 아이가 점수 5개가 모였으면 너가 항상 여기가 점수가 낮다, 너가 항상 여기가 좀 문제다, 아니면 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조금 더 잘 자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 모의고사만큼은 꼭 참석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국어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80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한 50분쯤 넘어가면 이제 풀기 싫어가지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끝에 가서는 이렇게 억지로 좀 풀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80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는 두 클리닉이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더라도 이 실전 모의고사만큼은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요거는 학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학생 관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학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포지션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업을 2명이서 하고 있는데 강의실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2명이서 수업을 하는 것 치고는 강의실이 꽤 큽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수가 조금 이제 많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학생을 조금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강사는 둘이다 보니까 이게 규모 같은 면에서는 뭐 50명, 60명의 대형 강의도 진행이 되는데 요게 과연 관리가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제 또 의아해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요 정도 강의실에 이제 나가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보면 대치해서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많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렇고 이제 원장님도 그렇고 계속 혼자서 150명, 180명, 200명 학생들을 관리를 해온 지 한 3, 4년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담당 학생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학생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관리를 좀 해오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두 사람의 조금 특출난 장점이라고 사실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친구들이 만약 학원에서 내신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내신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더 담당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담당 담임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의 성적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좀 지정 선생님을 생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대치동 퀄리티라고 써놓은 건 교재나 수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좀 저는 하기 때문에 써먹고요. 그리고 소규모 학원 관리는 사실 그렇게 대형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조금 손길이 덜 갈 수 있는 게 가장 힘든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뭐 1대1 클리닉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내신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런 클리닉 같은 것들을 통해서 2, 30명 단위로 더 쪼개진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오히려 학생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약간 말씀드린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성적 추이를 저희 프로그램에 기록을 해서 학부모님들께 매주 전송을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는 한 2주나 한 3주에 한 번씩 좀 연락을 드려서 아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정기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사실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3학년이 되기 이전에 이 여름방학 기간이 학생 약점을 취약한 약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 개별 관리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정기 상담인데, 사실 요거는 저는 이제 쓸 때는 학부모님 상담보다도 학생 상담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애들한테 점수라든지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10분, 20분이라도 짧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확실히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조금 더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학생 관리를 좀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자주 혹시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실어놨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게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지금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기 뒤에 여기 이제 반별 구성에 대해서 질문들을 이제 제가 몇 개 실어놨는데, 일단 고2는 레벨별은 아니고 저희가 통합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반을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실 경우가 있는데, 고2는 지금 기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잘하는 친구들도 못하는 친구들도
배워야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어느 정도 본인이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준별로 좀 필요한 부분은 클리닉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반을 구성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개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 관리에 대해서, 이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취약 영역에 대한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약점을 파악하고 뭐를 모르는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재와 자료 제작에 관해서 저희는 평가원과 수능 기출 문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실 국어 문제집이 어디가 좋다 또는 국어 뭐 자료가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원과 모든 문제집이 전부 수능 평가원 기출을 가져와서 쓰는 제시문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원과 기출 문항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단순히 조금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가장 맞춤형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일정은 지금 아래와 같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말 정규 수업은 총 3개 반입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 저녁, 이렇게 3개 반이 진행이 되고, 클리닉은 고정 가사는 일요일에 평일에 2타임, 그리고 엄매 2타임,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선택해서 오는 2타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2과목을 만약에 듣고 싶으면은 그럼 나는 오늘 요거 듣고 요거 치고 가야겠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커리큘럼을 보다가 엄매 같은 경우는 또 매주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요 주차 내용을 듣고자 한다면 그 주차만 등원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원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학생이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클리닉은 이렇게 시간대를 조금 붙여서 여러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고, 혹시 조금 따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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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하루 만에 국어를 몰빵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 듣고 이거 치고 요거 하고 가면 되는 식으로 조금 시간표를 조율을 해놨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친구들이 이거를 요일을 많이 깔아두게 되면은 이제 와가지고 뭐 수목금을 계속 국어학원에 와야 돼서 저희가 일단은 요 시간을 깔아둔 거는 이렇게 학원에 한 번 왔을 때 2과목 듣고 갈 수 있게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시간표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학 때도 요 시간표고, 요게 지금 방학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혹시 따로 또 궁금하신 점이? 네. 학생들이 네. 방학 구간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1학기 시험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2학년 되는 친구들을 제가 얘기를 해보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내신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기입니다. 내가 내신을 계속 파서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정시를 조금 염두에 두는 친구들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거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름방학에 지금 이 커리큘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인지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내신할 때도 이제 2학년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 그게 고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저희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전이 너무 힘들다라서. 근데 저희가 사실 고전은 필요한 작품이 있는데 그게 기출 분석이랑 안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출이 안 나왔으면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가사를 이제 뭐 특강을 하거나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무조건 클리닉을 좀 하나를 따로 해서, 그러니까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 가사는 작품만 조금 냅다 하는 하나를 깔고, 그다음에 기출 분석은 이게 와가지고 수업 듣고 가라 보다는 아무래도 정규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같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메인으로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자체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금 반영해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설명회는 제가 마무리를 하고 혹시 뭐 이제 제가 요거 영상 이제 종료를 할 건데 그 뒤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다시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분이나 얘기를 했는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학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혹시 뭐 등록이 필요하시면 나가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